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수업, 대학원 수업, 4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기업의 재무 관련 데이터를 다운받는 거, 그래서 TS2000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필 저희 집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못했었죠. 그거 보여주고 이제 그 진도 나갈게요. 자, 여기 우리 학교 사이트예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그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놨는데 이제 여러분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하고 여기 이 컨텐츠, 여기 소장 자료, 신착 자료 있는데 여기 이 컨텐츠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가면 학술 DB라고 있어요. 학술 데이터베이스. 우리 학교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논문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만약에 국내 논문을 찾는다면 뭐 DBPR도 있고 키스도 있고, 이런 건 굳이 뭐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죠. 논문을 다운받을 때는 그냥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구글 스칼라 접속해서 논문 검색하면 거기 나오는 그 논문들을 보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이라면 뭐 자동으로 구글 스칼라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대학, 그 한국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대량으로 그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뭐 두 개 다 좀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TS2000이라는 거고, TS2000 여기 상장협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뭐 상장법인 뭐에 대해서 이제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상장법인 아니더라도 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재무제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장 그 TS2000 이거를 이제 제가 소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여기 뒤에 여기 데이터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분석을 위한 툴로서 뭐 기업 분석이 필요한 뭐 이런 게 쭉 있다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가이드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구독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데이터 가이드랑 TS2000이 있고, 데이터 가이드는 엑셀 중심이고요. 엑셀에 이제 추가 프로그램 깔듯이 해가지고 이제 설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TS2000은 그냥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는 건데, 저는 둘 다 쓰고 데이터 가이드를 사실 더 편하게 쓰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지금 TS2000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TS2000을 할게요. 그 데이터 가이드는 좀 설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설치가 좀 까다로운데 TS2000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TS2000 상장협 데이터베이스 이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거 한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TS2000이 있고 뭐 코인스가 있고 한데, 우리는 TS2000을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실행 있죠. 실행해 볼게요. 아, 벌써 됐네요. 예, 뒤에 다 나와 있었네요. 원래는 이제 설치하라고 나올 텐데, 이제 설치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학교 그 TS2000 사이트, 이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고, 이거를 내리면 이제 TS2000이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각 기업들의 각종 정보들을 다운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는 여기 가운데 창 중심으로 왼쪽에는 회사를 쓰게 돼 있고, 오른쪽에 항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이제 여기는 회사의 목록들, 내가 보고 싶은 회사들을 여기에 넣으면 되고, 여기는 그 회사의 어떤 항목을 볼 것인지, 내가 뭐 유동자산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매출액을 볼 것인지, 그런 걸 여기 쓰면 돼요.
자, 그럼 회사는 여기서 이 왼쪽 창에서 선택을 하고 이 항목은 이 오른쪽 창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창, 이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여기서 골라서 선택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항목을 골라서 선택하면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창에서 이제 내가 서밋을 누르게 되면은 자료가 다운받아집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을 저는 한꺼번에 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진 거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코스피 우리나라는 한국은 지금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코스넥이래. 코넥스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코넥스는 사실 지금 잘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도 많지 않아서 얘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고 거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코스피에 좀 대기업들이 많고 코스닥에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상장 회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 밑에 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 비상장 기업이지만 외부 감사 대상이다라는 건 뭐냐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즉 기업이 아주 조그만 뭐 1인 기업 뭐 이런 식의 작은 기업이면 외부 감사까지는 필요하지가 않은데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부 감사 대상 법인 몇 개나 나오나 볼까요? 전체로 봅시다. 뭐 물론 업종을 골라서 볼 수도 있어요. 제조업, 뭐 은행 이렇게 골라서 볼 수도 있지만 한번 다 보죠. 다 보면은 그냥 서치를 누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아니, 설마 또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왜 안 나오지? 자,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을 하지 말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해보죠. 이상하네. 네,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보니까 2276개 회사가 나오네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276개가 나오고 그럼 이 회사들의 이 모든 회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에 내가 만약에 매출액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전체 회사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회사를 추가해요. 내가 만약에 특정 회사만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특정 회사만 클릭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추가가 되죠. 더블 클릭하면 여기 추가가 되고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되고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전체 다 추가하고 싶다. 그럼 전체 선택해서 회사 추가하면은 전부 다 여기 2276개 회사가 다 들어가게 돼요. 나는 이 전체 회사들의 예를 들면 2019년 총 자산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자료 기간을 2019년으로 맞춰봅시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그러면 2019년의 자료가 나오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일반 사항이 있고, 이제 여기 보고서별로 있는데, 이제 사업 보고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기 보고서, 1분기, 3분기 보고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보니까, 연말에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는 6월 말에 제출하는 거, 1분기 보고서는 3월 말, 3분기 보고서는 9월 말에 제출하는 건데, 우리가 1년치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보죠. 연말에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 를 클릭하고 일반 사항은 이제 주로 말로 써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기업의 각종 정보들 한번 볼까요? 일반 사항 밑에 회사의 개요 이거 클릭하면 그 밑에 뭐 각종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기업의 개요도 볼 수 기업의 개요 하면 또 이 밑에 엄청 많죠. 이 중에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 회사의 뭐 산업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장일을 알고 싶다. 그럼 상장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상장일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일반 사항을 보면 안 되고 재무사항을 봐야 돼요. 재무사항 상세가 있고 요약이 있는데 우리는 상세를 봅시다.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는 그 회사만의 그 재무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면, 연결 재무제표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는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그럼 그 자회사들의 정보까지 싹 다 합쳐서 들어가 있는 게 연결 재무제표. 자회사는 제외하고 삼성전자만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개별 재무제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5개의 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2개만 배웠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상태표 봅시다. 그러면 안에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있고, 유동자산도 클릭해보면 그 안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또 클릭해보면 당좌자산 안에 자산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죠. 엄청 많고, 재고자산 중에도 이렇게 품목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이런 거 다 보기 싫고 그냥 총자산만 보고 싶다. 총자산. 이게 총자산, 총부채, 총자기자본. 그러니까 그냥 총자산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자산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총자산이 이제 어떤 회사가 많은지를 봅시다. 여기 그래서 서밋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나오죠. 뭐 일부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회사들은 이렇게 총 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 이름 나오고, 여기 옆에는 이제 거래소 코드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제 6자리 숫자 코드를 주는데 그 기업들의 아이디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전부 다 제가 2019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다 2019년 12월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자산 말고 나는 부채도 보고 싶고 자기자본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이렇게 3개 만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서밋 하면은 이제 이렇게 3개가 뜨는 거예요. 여기 자산, 부채, 자기자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부채와 자기자본을 더하면 총자산이라고. 여기 숫자를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딱 여기 192 되게끔, 444, 644 합치면 딱 1088 되죠. 이거 2개 더하면 이거 되게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매출액도 보고 싶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여기서 클릭하면 되죠.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여기 매출액 있으니까 매출액. 그리고 만약에 당기순이익도 보고 싶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쭉 밑으로 내려서 거의 맨 밑에 있겠죠. 당기순이익은 여기 있네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클릭하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인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돼요. 자, 서밋 누르면은 금방 나오죠. 이렇게 이게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다 나오게 돼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일부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안 나오는 이유는 참 제가 여기를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업종 분류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조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행이나 보험, 즉 금융업 회사들은 자료가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금융업 회사 자료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거나 은행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누르면 되는데, 공통으로 해놓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공통으로 해놓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자산, 아이고 이거 다 지우고 자산, 부채, 자기자본 하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게 왜 이렇게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냐면, 제조업과 금융업은 재무제표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구조가 크게 다르지만 자산, 부채, 자기자본, 그리고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거지만, 일부 항목들은 제조업에만 있고 금융업에는 없고, 또 일부 항목은 금융업에는 있지만 제조업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과 이제 다른 금융업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는 공통으로 해서 이 항목들을 이제 여기다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기 있는 금융지주, 금융주주 얘네들이 지금 값이 없는데 걔네들 값도 나와야 될 거예요. 서밋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전체 기업들의 값이 다 나오네요. 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 값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거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다운받을 수 있겠죠. 여기 엑셀 표시 있죠. 여기 얘 클릭하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파이낸셜이라고 해보죠. 재무제표의 값들이니까. 파일을 여시겠습니까? 예. 하면 네, 여기 파일이 열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여기는 회사 이름, 맨 앞에는 회사 이름, 그다음에 거래소 코드, 이건 아이디 같은 거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회계 연도는 제가 2019년으로 맞춰놨죠. 이것도 지금 이거는 2019년만 해놨지만 내가 여러 연도를 보고 싶다. 2018년, 19년 다 보고 싶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자산이 총 자산이 제일 많은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정렬하면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숫자 내림차순 정렬 해보면 금융지주들이 총 자산이 제일 많네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얘네들이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업 회사들은 은행들은 대부분 다 부채로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은행은 은행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고 대부분은 고객들이 은행에 저축한 그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고 은행은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할 때는 그런 예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은행들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1위죠. 만약에 우리나라 자기 자본으로만 그 내림차순을 해볼까요?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자기 자본이 제일 많은지 자기 자본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고 네, 현대자동차, 뭐 한전, SK 이런 순서네요. 자기 자본의 순서를 보면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인 시가총액이랑은 순위가 좀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면 네이버에서 증권 들어가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 들어가면 시가총액 높은 회사 순서를 보면은 삼성전자 1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 3위, 여기가 시가총액이 나오죠. 삼성전자가 이게 488조인가? 488조 원이겠죠. 아마도 시가총액이 억 단위니까 조니까 488조. 그런데 삼성전자의 자기 자본은 262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자기 자본이 여기 써 있는 값은 장부 가치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이제 시장 가치인데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262조, 시장 가치는 488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 상으로는 현대자동차, 한전, SK, 그 다음에 5위가 SK 하이닉스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가 2위네요. 이렇게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정리돼서 2270 몇 개의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 연도를 다운받고 싶다. 2019년뿐만 아니라 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다 보고 싶다. 그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서밋 해보면은 그 똑같은 자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BNK 금융지주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런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이터 다운받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거 TS2000을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논문 쓸 때 그 뭐 기업의 이제 재무 정보를 활용할 일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4장과 5장을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자료는 올려놨는데요.
4장과 5장에서는 그 돈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칠 텐데 우리는 산수는 자세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는 건데 이제 밸류에이션의 기초를 우리는 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가치 평가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 주식의 가치를 주식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 뭐 채권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거냐. 그러면은 채권의 가치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채권을 지금 사면 앞으로 이 채권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채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이자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겠죠. 그럼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을 사면은 지금은 현재 2억 0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채권을 사야 돼요.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은 1년 뒤에는 내가 뭐 30달러를 받을 것이고, 2년 뒤에도 30달러를 받을 것이고, 3년 뒤에도 30달러를 받을 것이고, 4년 뒤에는 또 30달러를 받을 것이고, 5년 뒤에는 뭐 1030달러를 받는다. 그래서 원금이 1000달러였는데 그 이자 30달러에 원금 1000달러까지 합쳐서 1030을 받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뭐냐? 그럼 내가 이 채권을 지금 사야 되는데 이 채권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 내가 그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 가치를 생각해서 이게 비싸면 사지 말고 싸다고 생각하면 사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싸면 사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면 안 사는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가 나는 이거를 살 때 1000원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편의점에 갔더니 2000원에 팔아요. 그럼 안 사 먹는 거죠. 나는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2000원에 팔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나는 얘를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1000원을 주고 살 용의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800원에 팔아요. 그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싸니까 나는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왜 하냐? 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오늘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해봤더니 이 채권의 가치는 뭐 1000달러더라. 그런데 실제로 채권 시장에 가봤더니 한 980달러에 팔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싸다? 그럼 나는 사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면 안 사는 거고.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1년째 30, 2년째 30, 3년째 30, 4년째 30, 5년째 1030 이렇게 5번의 현금 흐름이 나한테 발생해요.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거를 전부 합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돼요. 2억 0시점. 0시점이라는 건 지금 시점이에요. 오늘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걸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건데 우리는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만 배우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만 배울게요. 중요한 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죠. 내가 은행에 지금 돈 10,000원을 저금해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5%를 줘요. 1년에 5%. 그럼 지금의 10,000원은 1년이 지나면 5% 이자, 10,000원에 5% 이자면 500원이죠. 500원 이자가 붙었으니까 지금의 10,000원은 1년 기다리면 은행에서 나한테 1,500원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 1,500원이 미래 가치인 거고 10,000원, 내가 지금 은행에 넣을 돈 10,000원, 이게 현재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현재 가치에서 이자가 붙어서 미래 가치가 되니까. 반대로 우리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일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실은 그 일을 더 많이 해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내가 은행에 지금 10,000원 넣으면 1년 뒤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런 계산보다는 그 반대의 계산을 훨씬 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10,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를 저금해야 되지? 이 계산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10,000원을 지금 저금하면, 그러니까 쓰면서 할까요? 이어 0 시점에 내가 10,000달러를 저축을 해요. 그 다음에 1년 이자율은 5%. 그러면은 이자가 붙어서 1년이 지나면 나한테는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원금 10,000원 더하기 이자가 500원 붙을 거 아니에요. 10,000원 저축한 거에 대해서 5% 이자가 붙으니까 500원 이자가 붙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1,500원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돈, 이 10,000원을 현재 가치라고 부르고 이 1,500원 얘를 미래 가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1년이 지나면 1,500원의 미래 가치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현재 가치랑 이자율 이거를 주면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랑 이자율을 주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 가치랑 이자율을 주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항상 값이 크죠? 왜냐면 이자율은 우리는 마이너스 이자율은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이자는 쌓이는 거지 이자는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나한테 붙어야지. 내가 10,000원을 저축했는데 은행에서 내 돈 띄어먹고 1년 뒤에 9,500원으로 준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자율은 무조건 0보다 커요. 이자는 무조건 붙는 개념이고, 그렇다라면 내가 오늘 저축하면 1년 뒤에는 돈이 무조건 더 큰 값이 더 커져 있겠죠.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가 더 큰 값이고 현재 가치는 더 작은 값이에요. 현재 가치는 10,000원인데 미래 가치는 1,500원이잖아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일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미래 가치가 1,500원이면 현재 가치는 얼마지? 이 계산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거를 할인한다라고 부릅니다.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불러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일을 우리는 보통 경제학 용어로 할인한다,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 봅시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건데, 1,000달러에다가 5% 이자를 주는 예금에 투자한다. 1년 뒤에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1,000달러에 5% 이자 붙으면 50달러겠죠. 우리 아까 10,000달러에 5% 해서 500원이었던 것처럼. 내려봐. 그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1,000달러는 이자 50원이 붙어서 1,050원이 됐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1,000달러는 현재 가치, 1,050달러는 1년 뒤에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만약에 1년 뒤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 1,050달러 그냥 또 은행에 그대로 묻어놔요. 그래서 1년이 더 지나가면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이 1,050에서 1년이 더 지나가면 또 이제 1.05를 곱해서 1,102.5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년 뒤에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공식이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여기 단일 기간 복리 이자율 써 있는데, 이 이자율에 그 기간만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에서는 이거였던 거죠. 방금 전 문제 예에서는 미래 가치는 어떻게 2년 뒤에 미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 현재 가치가 1,000원이었고 거기에 곱하기 이자가 0.05였죠. 5%니까 여기 이자가 5%니까 0.05예요. 그리고 만약에 2년 뒤 내가 1년 뒤에 가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1승을 하는 거고,
2년 뒤의 가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2승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1.05의 1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1050이고 1000달러 곱하기 1.05의 2승을 한다? 그럼 이건 110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02.5달러가 2년 뒤에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간단해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서 1 더하기 R의 T승만큼을 곱해준다 라는 것이고, 자, 뭐 단리이자, 복리이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나가죠. 자, 그래서 그냥 단리이자, 복리이자는 그냥 몰라도 되니까 지나가고, 네, 그래서 뭐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동차 판매량이 향후 5년 동안 연간 15%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판매량이 300만 대로 찍게 된다면 5년째 판매량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현재 가치가 300만 대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1 더하기 R을 해야 되는데 R은 이자율이죠. 여기서는 상승률이네요. 15%. 그래서 1 더하기 0.15 해서 1.15가 되는 거고, 그거에 우리는 5년 뒤에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5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공식 따라서 계산기로 눌러보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배웠는데, 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현재 가치를 활용해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 이거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많이 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 가치를 이용해서 미래 가치를 활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 이거를 할인한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 이걸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책 제목이 밸류에이션이었잖아요.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씩 배당금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걸 전부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주식의 가치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할인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방금 예제도 풀어봤고 아까 문제도 풀어봤고 했지만, 그것들은 별로 할 일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하게 될 일은 이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일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특정 금액이 필요한 경우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아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서 1 더하기 R의 T승을 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하면 되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에서 1 더하기 R의 T승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우리 표현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금을 하면 가치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그건 항상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평가, valuation, 영어로 valuation인데, 그 valuation이라는 말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년 뒤에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000가 필요하다. 연간 이자율이 7%일 때 오늘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 자, 뭐 요즘은 볼 수 없는 이자율이죠. 7%라는 거는. 이 책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자율 7%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이자율은 2%에서 3% 사이. 그리고 뭐 기준금리는 그보다 훨씬 낮죠. 자, 그래서 이제 7% 이런 이자율은 실제로는 보기 쉽지 않은 이자율이다. 물론 이제
제2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채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비싼 이자율이 적용되기도 하죠. 뭐,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냥 그 제1금융권의 은행,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 최근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 이자율이면은 싼 편인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자율이 막 10% 육박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던 그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이고, 지금은 이제 그 국가 경제 성장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자율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지금은. 자, 어쨌든 10,000달러가 필요하다. 이 1년 뒤에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0,000달러는 미래 가치인 거예요. 나는 현재 1년 뒤에 10,000달러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1년 앞으로 당겨서 오늘 그럼 내가 돈을 얼마 저금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000달러 나누기 1 더하기 R의 T승, 1 더하기 R이 여기 7%죠. 그래서 0.07을 더해요. 1.07로 만들어주고, 지금 우리는 1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1년 뒤에 10,000달러 필요한 거를 1년 앞으로 당겨서 현재 가치로 할인할 거니까 여기 1승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값이 더 작아지죠. 현재 가치는 항상 미래 가치보다 작아야 돼요. 내가 지금 9,345.79 이만큼을 투자해야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이자가 7% 붙어서 합쳐서 10,000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17년 뒤에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 15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8%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오늘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럼 미래 가치, 17년 뒤의 가치는 15만 달러예요. 이자율은 8%. 그 다음에 나는 17년 앞인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17년 뒤의 미래 가치가 15만 달러. 그걸 17년 앞으로 당겨와서 오늘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 15만 달러를 여기 쓰고, 여기 우리 공식이 있으니까요. 이 공식을 활용하면 되죠. 미래 가치 나누기 1 더하기 이자율의 그 몇 년인지 T승을 해주면 된다. 미래 가치 나누기 1 더하기 R, 1 더하기 0.08, 여기 8%, 1 더하기 0.08, 그리고 몇 년? 여기 17년 앞으로. 그래서 17승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계산기에 넣고 계산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내가 4540달러를 투자하면 매년 8%씩 이자가 붙어요. 8%, 8%, 8% 이렇게 17번 이자가 붙어서 17년 뒤에는 15만 달러가 되어 있다. 그 뜻이죠. 자, 자녀를 위해 10년 전에 투자했던 펀드가 19,671.51달러의 가치가 되어 있대요. 자, 지금 19,671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현재 가치 같지만 우리는 이 19,671의 10년 전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최초에 10년 전에 얼마 투자했는지.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제 이거가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더 시점이 앞이냐, 앞인 시점이 현재 가치고 뒤인 시점이 미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오늘을 비교하면 오늘이 미래고 10년 전이 현재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가치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19,671이 현재고 10년 전은 과거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의 과거 가치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긴 하지만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그냥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만 있어요. 뒤에 오는 건 미래, 앞에 오는 건 현재.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현재 10년 전으로 되돌리면 돼요. 10년 앞으로 할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71 이거를 이자율이 7%니까 1 더하기 0.07, 그래서 1.07, 그리고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승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해 봤더니 10,000달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현재 가치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투자 기간이라는 건 T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T. 여기 T 이 T가 투자 기간인데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크게 나눠야 되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가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자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더욱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R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자율이 R이잖아요. 이거 R.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미래 가치 나누기 이 값이 이 전체 값인데 R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큰 걸로 나눠야 되니까 값이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이자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자, 연간 할인율이 10%일 때 5년 뒤에 받게 될 500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10년 뒤에 받게 될 500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럼 500달러를 10%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5년 앞으로 할인하는 거, 10년 앞으로 할인하는 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500달러를 여기 10% 할인율이 10%니까 1 더하기 0.10이에요. 1 더하기 0.1이니까 1.1이죠. 그거에 5년 뒤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5승, 여기는 10년 뒤라 그랬으니까 10승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500달러를 5년 앞으로 할인하면은 310, 10년 앞으로 할인하면은 19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길게 할인할수록 이렇게 매년 할인해서 현재로 오는 건데 더 길게 할인할수록 더 깎이는 게 할인되는 게 깎이는 게 많으니까 값이 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밑에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자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이자율은 다른 말로 하면 할인율이라고도 부른다 그랬는데 할인율이 높다. 그럼 할인을 많이 해야 라는 뜻인 거잖아요. 할인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가치가 더 작아지겠죠. 이자율이 10%일 때 5년 뒤에 받게 되는 500달러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자율이 15%라면은 역시 똑같은 5년 뒤에 500달러는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그래서 500달러를 5년 앞으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다 5승씩을 해줬죠. 다만 이자율이 10%, 15%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10%일 때는 1 더하기 0.10, 15%일 때는 1 더하기 0.15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오더라.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주식 열풍이 불고 있죠, 진짜로. 사람들이 엄청 주식에 관심이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 중국에서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게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펀드 자산운용 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운용 회사들이 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펀드에 들어있던 돈도 지금 돈을 빼와서 자기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일이 많아서 자산운용 회사들이 지금 모금을 잘 하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 반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자산운용을 해주는 그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자, 어쨌든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금리 올리면은 주식시장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식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의 미래에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럼 이자율 때문에 이렇게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4장은 이 정도로 배우면 되고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4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장을 볼까요? 자, 5장은 뭐냐면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밸류에이션이라 그랬네요. 디스카운트가 할인이라고 그랬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 자, 캐시 플로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만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1년 뒤에 10년 뒤에 $10,000. 그럼 이거의 현재 가치는 얼마?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5장에서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거예요. 캐시플로우라는 게 뭐냐면은 현금의 흐름이에요. 얘는 지금 현금 흐름이 한 번 있는 거예요. $10,000.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5장에서는 내가 1년 뒤에는 현금을 $1,000를 받을 예정이고 2년 뒤에는 현금을 $2,000를 받을 예정이고 3년 뒤에는 현금 흐름을 $3,000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이 전체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걸 계산하는 게 5장에서 할 거예요. 4장에서 했던 거를 그냥 여러 번 반복하는 거밖에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4장에서는 이 $10,00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그거 이제 한 번 계산했다면은 여기 5장에서는 1년 뒤 $1,000는 얼마고 2년 뒤 $2,000는 얼마고 3년 뒤 $3,000는 현재 가치로 얼마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된다. 이제 그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멀티플 캐시플로우가 발생해요. 현금 흐름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500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600을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뒤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오늘 500 투자했어요. 500 투자해서 2년이 지나면 이자가 두 번 붙는 거죠. 9%씩. 그래서 500을 투자했더니 9% 이자가 1 더하기 0.09죠. 이자율 9%니까 1 더하기 0.09에서 이자가 두 번 붙으니까 2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가 투자한 $500의 2년 뒤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내년에 또 $600를 또 투자할 거예요. 그럼 내년에 오늘로부터 1년이 지나서 600을 투자했으면은 현재부터 2년 뒤라는 것은 내년부터는 1년 뒤가 되는 거죠. 1년 지나서 600 투자하고 1년 지나면 2년 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600 또 이자가 9% 붙어요. 근데 그거는 1년 뒤에 가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에 1승인 거죠. 1승은 생략한 겁니다. 1승은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미래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얘에서 추가 납입금이 없다고 할 때 5년 뒤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럼 오늘 500 투자한 거에 5년 뒤의 가치는 오늘 투자해서 5년이 지나간 거니까 5년 동안 이자를 붙이면 되죠. 이자가 여기 5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9 5승을 해준 거고. 자, 내년에 투자한 600은 내년에 투자했는데 5년 뒤라는 것은 오늘로부터 5년 뒤니까 내년으로부터는 4년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4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예제를 풀어보면 1년 뒤에는 100을 납입하고 3년 뒤에는 300을 납입하는 투자안이 있다. 5년 뒤의 가치를 계산해보자. 이자율이 8%일 때. 그럼 1년 뒤에 내가 100원을 납입했는데 이자가 몇 번 붙어요? 5년째까지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붙죠. 1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이자율 8% 1.08에 4승을 해주는 거죠. 이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 붙으니까. 그 다음에 3년 뒤에 되는 $300의 돈이 또 있어요. 내려가. 3년 뒤에 그 납입하는 $300의 돈이 있는데 300달러는 5년 뒤가 되려면은 한 번, 두 번, 이자가 두 번 붙는 거죠. 그래서 300달러는 1.08에 2승만큼만 곱해주면 돼요. 이자가 두 번 붙으니까. 그래서 그 둘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 100달러를 4년 뒤로 보내서 미래가치 300달러를 2년 뒤로 보내서 미래가치 구하는 거랬는데 사실 우리는 앞으로는 미래가치 구하는 거를 배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뭘 많이 하게 될 거냐 이런 계산을 진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 자, 그래서
1년 뒤에 200, 2년 뒤에 400, 3년 뒤에 600, 4년 뒤에 800을 각각 받는다. 현금 흐름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건데 1년째, 그러니까 0이라는 게 오늘을 의미해요. 지금 현재가 0이에요. 0은 지금 현재 오늘. 1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이제 한 기간 뒤에요. 뭐 1년이라고 그러면 1년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년 뒤에 200달러를 내가 받는데요. 1년 뒤에는 200달러 받고 2년 뒤에는 400을 받고 3년 뒤에는 600을 받고 4년 뒤에는 800을 받는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200, 400, 600, 800 이렇게. 이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래요. 그럼 이자율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자율은 12%다. 이자율, 할인율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미래 가치를 그 1 더하기 R의 T승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이건 나누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됩니다. 200달러는 몇 년 앞으로 할인하면 된다? 1년 앞으로만 할인하면 돼요. 지금 오늘 0시점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1년 앞으로 되돌리면 된다. 그래서 1.12의 1승. 1.12가 되는 이유는 할인율이 12%니까 얘가 0.12니까 1에서 0.12 더해서 1.12가 된 거죠. 200달러는 1년 앞으로 환산하면은 178.57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178.57을 만약에 그 12% 이자를 받는 데다 투자한다. 그럼 1년이 지나면 12% 이자가 붙어서 200달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400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400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요. 자, 현재 가치는 0시점의 가치니까 여기 400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어야지 0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은 1.12의 2승으로 나눠야 된다. 2년 앞으로 할인해야 되니까. 자, 여기 600은 3년 앞으로 할인해야 되니까 3승으로 나눠줘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3승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현재 가치가 돼요.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앞으로 할인해야 되니까 4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현재 가치가 된다. 이거 전부 다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데, 그럼 얘의 현재 가치, 얘의 현재 가치, 얘의 현재 가치, 그리고 얘의 현재 가치를 다 구했으면 그걸 다 더해주면 이 전체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뭐 똑같은 문제를 볼까요? 1년 뒤에 1000, 2년 뒤에 2000, 3년 뒤에 3000을 돌려받는 투자 기회가 있다. 10%의 수익을 원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겠는가? 그럼 이자율을 10%로 이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000, 2년 뒤에 2000, 3년 뒤에 3000 각각을 전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1000을 나누기 1 더하기 R, R은 여기 10%, 10%는 0.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R이니까 1 더하기 0.1, 그래서 여기는 1.1을 쓰는 거고, 자, 1년 뒤에 1000달러니까 이 1000달러는 1년 앞으로 할인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1승을 한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 2년 뒤에 받는 2000, 그럼 2000달러는 역시 이자율 똑같이 10%니까 1 더하기 0.1, 그래서 1.1이고, 그 다음에 2년 뒤라 그랬으니까 2년 앞으로 당기려면 2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3년 뒤 3000은 이렇게 3승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각각을 계산했어요. 1년 뒤에 받는 1000의 오늘의 가치, 2년 뒤에 받는 돈 2000의 오늘의 가치, 3년 뒤에 받는 돈 3000의 오늘의 가치, 이렇게 계산했으면 그걸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 더하면 4815.92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4815.92를 투자했는데 내년에 1년 뒤에 1000을 받았고, 2년 뒤에 또 1년 지나서 2000을 받았고,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3000을 받았다라면, 그러면 내가 올린 수익은 연간 10%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디시전 메이킹을 해볼게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미리 한번 그 예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브로커가 나에게 투자안을 소개해 줬대요. 지금 100달러를 투자하면 1년 뒤에는 40을 받고 2년 뒤에는 75를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 투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5%라면, 즉 나는 15% 수익을 받아야만 여기 투자할 거예요. 수익률이 그거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할 거고, 그거보다 높으면 당연히 투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5%, 내가 요구하는 원하는 수익률이 15%인데 만약에 더 높은 수익을 나한테 준다? 그럼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15%로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를 이자율로 계산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죠. 1년 뒤 40, 2년 뒤 75를 받는 투자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봤더니 40을 여기 15%니까 0.15죠. 그래서 40을 1 더하기 R 1.15에 1승으로 나누고, 왜냐하면 1년 뒤니까 여기 1승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75는 1.15에 2승으로 나눠요. 2년 뒤라 그랬으니까 2년을 앞으로 당기면 오늘은 그 2년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2승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 둘을 합쳐봤더니 그 답이 91.49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91.49를 투자해서 1년 뒤에 40, 2년 뒤에 75를 받는다면 그때 내가 얻는 수익률이 15%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0시점에 91.49를 투자해요. 그래서 1년 뒤에 40을 받고 2년 뒤에 75를 받는다. 내가 91.49를 투자해서 1년 뒤 40, 2년 뒤 75를 받는다. 그럼 이때의 수익률은 15%다라는 거죠. 91.49를 투자해서 40, 75 이렇게 받으면 15%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처럼 100을 지금 투자해요.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년째 40을 받았고 2년째 75를 받았어요. 그럼 이때의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91을 투자해서 이런 돈을 받으면 15%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100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받는다? 그럼 나한테는 내가 얻는 수익은 얘보다 수익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받은 돈이 똑같았으니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받는 돈이 똑같다면 수익률이 당연히 15%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100을 투자해서 이렇게 받는다? 그 얘기는 15%보다 수익률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15%인데 지금 이렇게 100을 투자해서 이렇게 받는다면 이거는 15%보다 작은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거 뭐 똑같은 계산인데 40년 뒤부터 5년 동안 25,000달러를 받는 연금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이 오늘이고 1은 1년 뒤, 2는 2년 뒤죠. 30년 뒤, 39년 뒤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40년 뒤가 되면 오늘로부터 40년 뒤가 되면 그때 처음으로 25,000달러, 25K를 연금으로 받게 된대요. 근데 이 연금을 5년 동안 받는데요. 그래서 40년째, 41년째, 42년째, 43년째, 44년째 이렇게 5번 25,000달러의 연금을 받아요. 그리고 끝. 이제 더는 받는 돈이 없는. 자, 이자율이 만약에 12%라면 이 연금에 얼마까지 투자할 용의가 있겠는가? 그럼 이제 이 25,000달러의 이 돈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되죠. 12%로 할인을 해서요. 그래서 25,000달러를 40년 앞으로 할인해야 돼요. 이자율은 12%, 0.12니까 1 더하기 1.12, 1 더하기 0.12 해서 1.12에 40승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40승 앞으로, 40년 앞으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 얘는 41년 앞으로 와야 돼요. 얘는 41년째니까. 그래서 41승을 하고. 그 다음 거는 42승, 그 다음 거는 43승, 맨 마지막 거는 44승을 해야 현재 가치가 되니까 44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현재 가치가 1084.71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1084.71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매년 그리고 40년 지나서 그때부터 25,000달러씩 이렇게 5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얻은 연 평균 수익률은 12%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1084.71을 지금 저축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매년 12%씩 줘요. 그럼 이자가 붙어서 계속 돈이 쌓여 나가겠죠. 1084.71이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돈이 매년 12%씩 이자가 붙어서 점점 불어나요, 돈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데 그 돈을 내가 만약에 40년째부터 44년째까지 25,000씩 받겠다.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그때 이 마지막 돈을 받았을 때 내 통장 잔고는 딱 빵원이 된다라는 거죠. 점점 이자가 불어나 있다가 그 이자 불어난 돈을 이제 40년째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25,000원씩 5번. 그렇게 이자를 다 받고 나면 44년째까지 이 돈을 다 받고 나면 그때 내 남은 통장 잔고는 빵원이 되어야 맞다. 그게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퀴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연금 이걸 해야 되나? 네, 연금 뭐 하죠. 연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계산까지 바라진 않을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연금 형태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확정된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고 불러요. 자, 정규연금, 선불연금 이거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는 무시하고 확정된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 한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자, 오늘이 이어 0인데 자,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이렇게 있는데 1년 뒤에 돈이 100달러가 들어오고 2년 뒤에 돈이 100달러가 들어오고 3년 뒤에 돈이 100달러가 들어오고 4년 뒤에 역시 돈이 100달러가 들어오고 5년 뒤에 100달러가 들어요. 이렇게 확정된 기간 동안 5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 현금 흐름 100, 100, 100, 100, 100달러씩 5번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균등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이런 거를 우리는 연금이라고 불러요. annuity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균등하지 않으면 100 줬는데 3년째에는 예를 들어서 120 줬어요. 120. 그리고 4년째는 100. 이렇게 되면 이런 현금 흐름은 연금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변화가 있잖아요.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았죠. 매번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100 이렇게 되어야지 연금인 거고 예를 들어서 1년째, 2년째, 3년째까지는 100 주다가 4년째는 돈 안 줬어요. 그리고 5년째 다시 100 준다? 그럼 이것도 역시 연금이 아닌 거예요. 연금은 이렇게 반복되는 기간도 동일해야 돼요. 매년 발생한다? 그러면 4년째도 빠짐없이 100달러가 발생해야 돼요. 이래야지 연금인 겁니다. 이런 걸 연금이라 부르고 영구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현금 흐름이 영원히 계속되는 여기서는 지금 5년에서 끝났는데 6년, 7년, 8년째도 계속 돈이 붙고 100만 년, 200만 년이 지나도 계속 돈이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그 경우에 우리는 영구연금이라고 불러요. 자, 이 연금을 왜 배우느냐? 연금을 배우는 이유는 연금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공식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연금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채권 같은 거를 볼 때 채권의 현금 흐름은 연금의 형태로 붙게 되어 있거든요. 채권을 보유하면 채권의 이자가 매년 붙게 되는데 그 이자라는 게 매년 일정해요. 일반적으로. 뭐 일정하지 않은 채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일정한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는 연금이라 부르는데 그 연금은 마침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네, 그래서 네, 뭐 연금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는 뭐 이 C가 매번 발생하는 연금을 의미하는 거고 R은 이자율이죠. 그리고 T는 그 기간, 연금이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이런 현금을 입니다. 그럼 C는 100원인 거예요. 100원. 이 100달러. C가 100. R은 이제 이자율. 그다음에 T는 여기 만약에 5년이었으니까 여기 T가 이제 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금의 형태일 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뭐 하나만 배울게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할게요. 자, 대출을 할 때 대출의 타입을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갚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출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할인 대출이 있고 이자 지급 대출이 있고 뭐 분할 상환 대출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은행에서 돈을 이제 나중에 돈을 빌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경우에 역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대출을 받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실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할인 대출. 영어로는 Pure Discount Loa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돈을 그냥 빌려서 안 갚고 그냥 이자 같은 거 없이 그냥 쭉 안 갚고 있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는 형태가 순할인 대출이에요. 대출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했죠.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중간중간에 내는 게 아니라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놔둬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에 다 갚아버리는 거. 그게 순할인 대출.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대출이 순할인 대출. 1달러를 1년 동안 10%로 대출받는 경우에 이제 1년 뒤에 1.10으로 일시불로 상환한다. 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대출. 많은 경우, 이제 이 순할인 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를 들어 돈을 빌렸는데 순할인 대출을 내가 적용받았다. 그럼 그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단기간인 경우에 이렇게 해요. 그 대출 기간이 짧을 때, 1년 미만이거나 뭐 이럴 때 보통 순할인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면 은행에서 순할인 대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빌려줍니다. 이자 지급 대출도 굉장히 흔하고 분할 상환 대출도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 대출인 경우에 이자 지급 대출 또는 분할 상환 대출을 하는데 이자 지급 대출은 뭐냐면 매 기간마다는 이자만 내요. 내가 원금을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그럼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2%예요.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이겠죠. 1억 원에 2%면 이자 지급 대출은 1년 지날 때마다 매년 200만 원씩 이자만 갚는 거예요. 원금 1억 원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계속 매 기간마다 이자만 갚다가 맨 마지막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원금을 같이 갚는 거 이게 바로 이자 지급 대출이에요. 원금 1억 원은 쭉 가요. 계속 유지가 돼요. 중간중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만 꼬박꼬박 내는 거가 바로 이자 지급 대출, 인터레스트 온리. 그러니까 이자만 낸다는 거죠. 원금은 안 내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낸다라는 개념이에요. 뭐 보통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자 지급 대출로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전세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필요해. 내가 어느 집에 전세로 들어 살고 싶은데 그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그 집 주인한테 1억 원 보증금 내고 그러면 은행에서 나는 1억 원을 빌렸으니까
이자는 발생하겠죠, 매년마다. 그럼 그 이자를 내가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보통 은행은 이자를 이제 달마다 받죠. 매달 받는데, 그럼 매달 이자만 지급해요. 1억 원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 1억 원 이제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그럼 그 돈은 마지막에 이제 은행에 가서 1억 원 그대로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나는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자 지급 대출이죠. 보통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돼요. 자, 1000달러를 3년 동안 10%로 대출받은 경우에 1년째와 2년째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100달러씩만 지급하고, 자, 10%로 대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0달러에 10%면 1000달러에 10%면 100달러죠. 그러니까 이자는 100달러예요. 1년에 100달러 이자 붙는데 중간중간에 100달러씩 이자는 계속 내요. 1년째에도 이자 100달러 내고, 2년째에도 이자 100달러 내고, 3년째에도 이자 100달러 내요. 그런데 3년째는 내가 3년으로 대출 받았으니까 3년째는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0달러 원금도 같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3년째는 1100을 갚아야 돼요. 이자가 1년 동안 이자 발생한 것 100달러, 그리고 그 처음에 빌렸던 1000달러, 그것까지 합쳐서 1100을 갚아야 된다. 그게 이자 지급 대출. 마지막으로 분할 상환 대출은 원금을 갚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원금 안 갚았죠. 이자 지급 대출, 내가 1000달러 빌려놓고 1000달러 안 갚고 그냥 쭉 간 거잖아요. 마지막에 1000달러 한 번에 다 갚았죠. 분할 상환 대출은 그 1000달러 빌렸으면 중간중간에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중간중간에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사요. 내가 1억 원짜리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 1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이 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그 1억 원을 다 채울 때까지. 그래서 매 기간마다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가면 그게 바로 분할 상환 대출입니다. 야, 엎드렸어. 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원금을 공제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뭐 상환 방법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자,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매 기간의 이자에 더해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여 원금의 기말 잔액을 일정에 상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매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그 다음 장 표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표에 나오는 방법인데,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문제 봅시다. 9%로 5년 동안 5,000달러를 대출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5,000달러, 여기 기초 잔액 5,000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5,000 빌렸으니까. 자, 목표는 여기 기초 잔액은 처음 1년도가 시작할 때 잔액을 의미하는 거고, 기말 잔액은 1년이 지나서 끝날 때 잔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이자 지급액은 내가 이자를 해당 발생한 이자, 그다음에 이제 원금 지급액은 이제 그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총 지급액은 그 둘을 합친 거고. 자, 이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1년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내가 5,000달러로 시작했어요. 그 돈을 5년째 끝에는, 기말에는 내가 빵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지금 5,000을 빌렸는데 5,000을 0까지 만들어야지 이제 빚을 다 갚은 거죠.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제 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분할상환 대출인데 매 기간의 이자에 더해서 일정한 액수를 지급한다. 자, 이건 뭔 뜻이냐면은, 자, 5,000을 내가 빌렸는데 5,000을 5년 동안 빌렸잖아요. 그럼 5,000을 5로 나눠요. 그럼 1년에 1,000이죠. 나는 원금을
1년에 1000씩 갚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1년에 1000씩 원금을 갚겠다. 그러면 5000을 1000씩 5번 갚았으니까 이러면 다 갚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5000이 원금인데 1000 곱하기 5 해서 5000 갚았으니까 다 갚은 거잖아요. 원금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갚겠다라는 게 이제 분할상환 대출의 한 가지 방법인데, 즉 일정한 액수를 더해 이제 지급해서 이제 원금의 기말 잔액을 일정하게 생각해 나가는 거. 원금을 5,000달러를 1000 갚아서 4,000으로 만들고 또 1000 갚아서 3,00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처음 5,000이었어요. 1년 동안 내가 5,000을 1년 동안 빌렸어요, 지금. 그럼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가 얼마 발생한다? 이자는 9% 발생한다 그랬어요. 5,000달러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빚의 9%만큼 0.09를 곱한 것만큼 이자가 발생합니다. 450만큼 이자가 생겼겠네요. 그리고 나는 원금 1000달러를 갚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총 은행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 1000달러 원금 그리고 이자 450까지 합쳐서 1450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일단 이자, 이 5,000 때문에 발생한 이자 450, 9%의 이자. 그리고 나는 원금을 매년 1000씩 갚을 목적인 거니까 원금 1000도 갚아서 합쳐서 1450을 내고, 그럼 기말 잔액은 원래 원금이 5000이었는데 내가 지금 원금을 1000달러를 깎아 내려갔으니까 4000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 4000달러의 기말 잔액이 기초 잔액으로 4000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째가 됐어요. 2년째는 이제는 내 마이너스 통장에 4천이라고 찍혀 있죠. 이제 돈을 내가 1000을 갚았어요. 이자는 당연히 갚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도 1000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통장에 4천만 원만 빌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때도 역시 나는 1000달러는 원금을 갚을 예정이에요.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갚을 여력이 돼요. 그래서 원금은 1000달러를 갚을 예정이고, 자, 그러면 이자는, 자, 지금 나는 돈을 4천을 빌리고 있는 거잖아요. 5천이 아니고. 그 전년도, 작년에는 내가 5천을 빌렸었지만, 이제는 1000 갚았으니까 4천만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4천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4천에 대해서 9% 이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360만 내면 된다. 야, 나와. 자, 그러면은 나는 원금 1000달러에 이자 360 합쳐서 갚을 거니까, 그렇게 합치면은 1360을 갚게 되는 셈인 거죠. 총 다 해서 은행에 1360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기말 잔액은 나 원래 4000이었는데 원금 1000달러 또 깎았으니까 이제는 3000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2년 말에 3000이 남았으니까 3년 초에도 역시 똑같이 그 3000이 넘어오고, 똑같이 나는 1000달러 원금 갚을 거고, 이자는 이제는 3000에 대해서만 9% 이자 내면 돼요. 그래서 270. 그러면 나는 총 내는 돈은 원금 1000 더하기 이자 270 합쳐서 1270을 은행에 내면 되고, 기말 잔액은 3000이 원래 빚이었는데 1000달러 또 갚았으니까 이제는 2000만 남고, 그 2000은 그 다음 연도 4년째 처음으로 오고, 이때도 나는 1000달러 원금은 갚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제는 2000달러에 대해서만 9% 이자를 갚으면 된다. 180. 그럼 합치면은 나는 1000원 더하기 180원 합쳐서 1180원을 갚을 거고, 그럼 기말 잔액은 2000원에서 이제는 1000원 까니까 이제 1000원만 남아요. 5년째에는 이제 1000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을 마저 다 갚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또 생기죠. 1000 빌린 거 있으니까 그거에 9% 이자만큼은 내야 돼요. 그래서 총 지급액은 원금 1000 더하기 90 합쳐서 1090을 갚는 거고, 그래서 기말 잔액은 처음 시작할 때 빚이 1000이었는데 1000 갚았으니까 빵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말 잔액 빵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00원을 빌려서 마지막에 그 빚을 빵원까지 만드는 기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온다. 매년 은행에 나는 1350, 1360, 1270, 1180, 1090 이렇게 은행에 갚아 나가면 빚이 다 끝나는 거. 이게 분할 상환 방식인 거예요. 원금을 내가 매년 1000달러씩 갚았잖아요. 처음에 5,000원이란 큰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조금씩 빚을 없애기 위해서 원금을 이렇게 일정하게 갚아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를 지급, 즉 1000달러라는 일정한 액수씩을 낸 거죠. 돈을 1000달러씩을 이렇게 매년 원금을 갚았어요. 그래서 원금을 일정하게, 잔액을 일정하게 5천에서 4천, 3천, 2천, 1000빵 이렇게 되게끔 일정하게 삼각해 나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이 방식은 아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 방식으로 제가 빚을 빌려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그 밑에 방식이요. 매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 그건 뭐냐? 자, 지금 이 방법을 보면 내가 은행에 내는 돈이 매년 다르죠. 은행에 내는 돈은 총 지급액이란 말이에요. 나는 은행에 원금도 내고 이자도 내니까 그걸 합친 총 지급액이 은행에 내는 돈인데, 은행에 내는 돈을 보니까 첫 번째는 1450, 두 번째는 1360, 그 다음엔 1270. 매년 내는 돈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저 매년 내는 돈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매년 내는 돈을 일정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5,000원에서 시작해서 빵원까지 올 건데, 난 이번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내면서 5,000원에서 빵원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매년 얼마를 내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연금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 공식을 잠깐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못해도 관계 없지만, 자, 이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겠구나. 이 공식을 활용할 건데,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000달러 곱하기 이자율 R을 곱해, 여기에 R 곱하면 0.095 나누기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만큼 나누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C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공식에서 C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PV 현재 가치가 5,000, 그다음에 R이 9%, 그리고 T가 여기 5년이 되는 겁니다. 저기 R에다가는 0.09를 넣고, R에다가는 T에다가는 5를 넣고, 그다음에 PV에다가는 5,000을 넣고, 그리고 이제 C 이거를 구하는 방정식을 풀면 돼요. 어쨌든 풀면 그러면 1 빼기 1 나누기 1.09의 5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은 뭐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총 지급액이 소수로 쓰면 1285.46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 이 돈을 갚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얘는 아니고 1285.46만큼을 매년 낼 겁니다. 갚을 거예요. 매년 일정하게. 그럼 이렇게 갚으면 5,000달러가 빵원까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자, 내가 5,000을 빌려놨어요. 그럼 이자 얼마 내죠? 1년 동안? 5,000 내가 빚이 5,000이니까 이자는 5,000에 대해서 무조건 9%만큼 내야 돼요. 기초 잔액의 이자율 곱한 만큼은 무조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450을 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원금을 얼마를 내는 거냐? 내가 낸 돈은 1285.46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자 낸 거 빼면 나머지는 다 원금 갚는 데 쓰인 거죠. 내가 갚는 돈은 원금 아니면 이자니까. 근데 내가 총 갚는 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자가 45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중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원금 갚는 데 쓰인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835.46을 갚은 셈이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1285.46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 5,000에서 나는 원금을 835 갚은 거잖아요. 이만큼만 뺀 게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이자는 당연히 갚는 거고, 나 원금도 갚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원금 중에서 이만큼 갚은 거 빼면 이만큼 남죠. 이만큼이 이제 2년째의 기초 잔액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나는 또 1285.46을 낼 건데, 근데 그 중에 이자는 얼마냐? 이자는 무조건 기초 잔액의 이자율만큼 9%만큼이 이자 지급액인 거예요. 이자는 무조건 기초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그럼 이만큼 374.81만큼 이자를 낸 셈이고, 그렇다면 원금은 얼마 낸 거다? 내가 낸 돈 중에서 이자 빼면 나머지는 다 원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910을 이번엔 갚은 셈이에요. 아까보다 원금을 많이 갚았죠. 왜? 내는 돈은 똑같은데 아까는 이자가 컸어요. 지금 이자가 작았으니까 원금이 그만큼 더 많이 이제 갚아지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에서 원금 지급한 것만큼 빼면 그게 기말 잔액. 그럼 그 돈이 3년째로 넘어오고, 똑같이 3년째도 이자는 얼마 발생한다? 내가 그 가지고 있던 원래 기초 잔액의 빚만큼에서 9%만큼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초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점점 줄어들죠, 당연히. 자, 이자 갚았어요. 그러면 원금은 내가 낸 돈 중에서 이자 빼면 나머지가 다 원금인 거예요. 난 이만큼 원금 갚은 셈이고. 그럼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에서 내가 갚은 원금만큼 빼면 그게 기말 잔액. 그 돈은 4년째의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똑같이 이자는 기초 잔액 중에서 이자율만큼이 이자 지급액. 그럼 내가 낸 돈에서 이자 지급액만큼을 빼면 원금 지급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말 잔액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빚에서 원금을 빼면 그만큼이 기말 잔액. 그 기말 잔액은 다음 연도로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고, 그럼 여기서도 또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잔액에서 9%만큼이 이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럼 나는 원금을 얼마 냈다? 내가 낸 돈에서 이자를 빼면 그만큼이 원금 지급액이 되는 것이고, 그럼 기말 잔액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빚에서 원금 지급액을 빼면 그게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빵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다 갚아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5,000원으로 시작했는데 빵원까지 온 거죠. 맨 마지막에 1179 남아있던 거 1179 갚아서 끝냈잖아요. 이게 바로 분할상환 대출 중에서 매년 갚는 돈을 일정하게 하는 거.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할상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뭐 1억 원을 돈을 빌리는데 이거를 앞으로 5년 분할상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런 스케줄을 딱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딱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할상환 방식의 이제 스케줄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이자 지급 대출 됐잖아요. 만약에 이자 지급 대출인 경우에는 이 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까요? 이자 지급 대출인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아요. 이자 지급 대출. 처음 시작할 때 5천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 0으로 끝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빚을 이렇게 갚아서. 이자 지급 대출은 뭐냐? 나는 원금을 안 갚겠다라는 거예요. 원금을 계속 안 갚아요. 4년 동안. 이자 지급 대출은 매 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맨 마지막까지 미뤘다 한 번에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아요.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자 지급 대출은 이자는 갚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5천이었어요. 근데 이자를 얼마가 발생하죠? 이자는 5천 중에서 9%만큼 이자가 생겼어요. 450. 그럼 이거는 갚겠다는 거예요. 원금은 안 갚지만 원금은 빵원만 아예 안 갚을 건데 이자는 갚겠다. 그럼 총 지급액은 원금에서 이자 합쳐서 450 갚겠다라는 거죠. 은행에 이자만 450 갚아요. 기말 잔액은 나 원래 5천이 빚이었는데 원금을 하나도 못 깎았어요. 빵원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기말 잔액 그대로 5천 남아있겠죠. 내년에도 그 5천이 넘어올 거고. 자, 그럼 똑같아요. 5천이 빚이에요. 빚을 하나도 깎지 못했으니까 원금을 내가 안 갚았으니까. 그럼 5천에 이자 갚아야죠. 이자는 무조건 기초잔액의 9%. 그럼 또 450원. 난 원금 안 갚을 거니까 총 지급액은 원금 더하기 이자 합쳐서 450원. 기말 잔액은 5천원이었는데 원금 빵원 깎았으니까 여전히 5천원. 그래서 기초잔액이 5천원이 기초잔액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이자만 갚는 거예요. 또 역시 똑같이 이자는 5천원에 9%니까 450원 낼 거고,
나 원금 안 갚을 거니까 총 지급액은 이자랑 원금 합쳐서 450원 갚았고, 기말 잔액은 5,000원에서 원금 하나도 못 깎았으니까 여전히 5,000원. 4년째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죠, 이 돈이. 또 나는 원금 안 갚을 거예요. 이자만 갚을 건데, 이자는 기초 잔액의 9%를 곱하니까 이자는 450원. 총 지급액은 또 원금 더하기 450원 해서 450원. 기말 잔액은 5,000원에서 빵원을 빼니까 5,000원. 5년째 기초도 여전히 5,000원. 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5년이 만기예요. 그러면 만기 때에는 내가 이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년째도 이자는 발생하겠죠. 무조건 기초 잔액의 9%가 이자니까, 자, 450원 이자는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금을 이제 갚아야 돼요. 이제는 빵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돈 갚아야 되니까 이제 5,000원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초 잔액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총 지급액은 5,000원 더하기 450이니까 이제 5,45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잔액은 내가 원래 5,000원 있었는데 원금 5,000원 다 갚았으니까 빵원이 된 거죠. 그래서 5,000원에서 빵원까지 이렇게 가는 방식이 바로 이자 지급 대출 방식인 거예요. 자, 은행에서는 이자 지급 대출 방식으로도 돈을 이제 빌려준 경우도 매우 많고, 그다음에 분할 상환 대출의 형식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출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대출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종류를 이제 다 제시를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